딸이 제 통장에서 모든 돈을 빼갔어요.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채소를 팔아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장을 펼친 순애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짱구 영원.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는 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순애 씨는 통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40년. 딸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자랐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17에 가출했고 20살에 갓난아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30에 다시 사라졌다가 40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55의 딸은 어머니의 통장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순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참 붉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하는 게 아닐까? 딸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지만 그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82년 가을, 그때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순애 씨는 25살의 새색시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시댁 식구들도 착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남편은 회사에서 휴가를 냈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3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닮아서 예쁘다고. 순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닮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날 밤 순애 씨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하지만 딸 미정이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밤에 유난히 울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고 물건을 자주 집어던졌습니다. 순애 씨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오빠는 조용했습니다. 밤에 동생이 울어도 귀를 막고 참았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딸을 먼저 달래야 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한다며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순애 씨 혼자 아기를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아기는 울고 순애 씨는 재우고 또 울고 또 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 초여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2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애 씨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살 아들은 엄마 옆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5살 딸은 장례식장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좀 보라고. 아빠 장례식인데 저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하냐고. 순애 씨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선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싫다고, 나가서 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순애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아빠가 누구냐고. 그 순간 순애 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집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금이 2천만 원.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시댁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들도 여유가 없다고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은 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순애 씨는 혼자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문제는 커졌습니다. 미정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았습니다. 아침 8시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밥을 차렸습니다. 오빠 학교에 보내고 딸은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저녁 7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순애 씨를 불렀습니다. 민정이가 오늘도 친구를 때렸다고, 장난감을 빼앗아 갔다고, 다른 부모들이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집에서 잘 타일렀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고 알겠냐고.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1학년 첫 학기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이가 수업 중에 교실을 나간다고, 친구 물건을 숨긴다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을 앉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엇이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텔레비전만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한 아이는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딸이 걱정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다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정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딸은 화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순애 씨의 립스틱을 몰래 가져갔고 학교에 화장을 하고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또 전화했습니다. 학교 규정 위반이라고, 염색까지 했다고, 상담실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일을 쉬고 학교에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머리카락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눈화장이 진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민정이가 문제 학생들과 어울린다고, 담배 냄새가 난다고, 가정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애 씨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딸이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일만 해요. 나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순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일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 딸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딸이 가출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친구 집에 전화했습니다. 친구 엄마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다는 투였습니다. 새벽 1시 순애 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며칠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가출은 대부분 며칠 안에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는 자기 방 서랍이 열린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현금 50만 원도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오빠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은 원래 그래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순애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고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엄마만 건강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딸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트여 있었습니다. 옷은 더러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갈 데가 없다고. 순애 씨는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생후 2달쯤 돼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아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딸이 대답했습니다. 곧 온다고, 결혼할 거라고. 순애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씻기고 재웠습니다. 며칠 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은 준수했습니다. 남자는 순애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하겠다고, 믿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순애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생활비 3년치라고 생각하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전세 얻어서 살라고, 아기 키우는데 쓰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돈을 받았습니다. 순애 씨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피로연도 없이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신혼집에 짐을 옮기는 날 순애 씨는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됐으니 철들어야 한다고, 아기 잘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사위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딸은 집에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순애 씨는 가끔 들러 반찬을 해줬습니다. 아기 용품도 사다 줬습니다. 딸은 고마워하기보단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2년째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름은 지우, 예쁜 손녀였습니다. 순애 씨는 지우를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크길 바랐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정이 연락되세요? 순애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에 없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순애 씨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또 전화했습니다. 지우를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일을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사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우는 울고 있었고 기저귀는 갈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며칠만 봐드릴게요. 미정이 곧 올 거예요.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빨리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지우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지우를 돌보며 일을 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기 밥을 먹이고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다시 아기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지우가 울었습니다. 엄마를 찾았습니다. 순애 씨는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엄마 금방 온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씨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올까? 아니면 또 사라질까? 한 달이 지나자 사위가 포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지우를 키워달라고, 자기는 돈을 벌어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우 엄마는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당신이 키워야죠. 저는 혼자 못 키워요. 일도 해야 하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지우는 순애 씨가 키우게 됐습니다. 이제 55, 손녀를 키우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순애 씨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에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일하고 저녁에 데리러 갔습니다. 사위는 가끔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가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하는 걸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 있냐고. 순애 씨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갔다고, 금방 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겨울, 15년 만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입술은 허옇게 갈라져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가방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좀 살려줘. 순애 씨는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이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고, 도망쳐 나왔다고, 갈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딸을 눕혔습니다. 옷을 벗기자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과 팔, 다리에 시퍼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가야겠다.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말자고, 그냥 여기 있겠다고. 순애 씨는 딸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휴대전화도 없다고, 통장도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그동안 뭐하고 산 거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딸을 차마 내칠 수 없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실망해도 내 딸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순애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순애 씨는 딸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줬습니다. 월 7만 원짜리 요금제였습니다. 딸은 고마워했습니다. 또 일주일 후 딸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필품을 사야 한다고, 은행 갈 때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딸 명의로 카드를 만들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신용불량자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순애 씨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카드로 딸에게 줬습니다. 민정아, 꼭 필요한 것만 써야 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마트에서 식료품을 샀고 약국에서 약을 샀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 없었습니다. 딸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조금만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이해했습니다. 15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2개월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집에 너무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순애 씨가 일 나간 사이에 왔다가 갔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딸이 방에서 뭔가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뭐해? 딸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엄마 일찍 왔네. 그게 뭐야? 아니, 그냥 내 물건 챙기는 거야. 순애 씨는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순애 씨의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잖아. 딸이 변명했습니다. 잠깐 빌리려고 했다고. 친구 결혼식에 하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목걸이를 도로 빼앗았습니다. 민정아, 이러면 안 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귀중품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반지 3개, 은팔찌 2개, 작은 금돼지 저금통 모두 사라졌습니다. 순애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딸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딸은 또 사라졌습니다. 순애 씨는 휴대전화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물건 가져간 거 맞지? 돌려줘.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것도 아까워요? 순애 씨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고 38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썼어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쇼핑몰, 호텔, 유흥업소, 온갖 곳에서 카드를 긁었다고 했습니다. 순애 씨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50만 원. 카드값을 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순애 씨는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인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위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위도 모른다고, 연락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순애 씨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사로 해결하셔야죠. 순애 씨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였나 봐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키웠는데 이게 뭐예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딸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포기하다니. 그럴 수 있나? 순애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순애 씨는 카드값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300만 원. 이자를 내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장 일도 더 늘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한계였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순애 씨 딸 소식 들었냐고. 이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누가 봤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확실하지. 내 조카가 봤대. 틀림없다고 하더라고. 순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딸 말이야. 원래 문제 많았어. 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순애 씨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4개월 만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엄마, 나야. 야, 어디 있어? 그냥 친구 집. 엄마, 나 돈 좀 필요해. 순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응. 50만 원만. 급한 일이 있어서. 야, 엄마 지난번에 내가 쓴 카드값 갚느라 빚까지 졌어. 전화기 너머로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됐어. 엄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야, 그게 아니라.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2주 후 딸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키가 크고 문신이 팔에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 남자친구야. 순애 씨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야, 들어와서 얘기하자. 아니, 됐어. 엄마, 나 돈 좀 줘. 무슨 돈? 그냥 필요해. 100만 원만.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 돈 없어. 딸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진짜 없어? 아니면 안 주는 거야? 정말 없어. 야, 엄마가 지난번에. 딸이 소리쳤습니다. 됐어. 맨날 없다는 소리만 하네. 남자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자고, 여긴 헛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순애 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야. 딸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순애 씨는 현관문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애 씨가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35,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이 왔었어요. 순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집에 없을 때 왔다가 갔어요. 근데 이상한 게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제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순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30만 원요. 그날 이혼 후에 없어진 거 확실해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CCTV도 확인했어요. 이가 방에 들어가는 거 찍혔어요. 순애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나 집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순애 씨는 밥을 더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 씨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딸이 오빠 돈까지 훔쳤습니다. 핏줄도 안 남은 겁니까? 순애 씨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순애 씨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또 딸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순애 씨는 현관에 서서 딸을 봤습니다. 아, 딸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왔어? 너 오빠한테서 돈 가져갔지?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오빠가 다 얘기했어. CCTV도 있대.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그게 나라는 증거가 어딨는데. 아, A씨, 진짜 오빠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순애 씨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한테 왜 이래? 딸이 소리쳤습니다.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증거도 없으면서. 야, 목소리 좀 낮춰. 아니, 왜요? 왜 맨날 나만 의심해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순애 씨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딸이 순애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순애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딸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아, 오빠만 예뻐하고 나는 맨날 방치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맞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일만 했어요. 나한텐 관심도 없었어. 순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일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았겠어.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에요. 다른 엄마들은 다 애들 챙기던데. 아, 나 이제 안 올 거예요. 엄마 혼자 잘 사세요. 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순애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4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차렸고 밤마다 아이를 재웠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가출했을 때 밤새 찾아다녔고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줬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전세금을 줬고 손녀를 키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받아줬고 휴대전화를 사줬습니다.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하순애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라고 카드값 연체가 누적됐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총 847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지난 3개월간 사용 내역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순애 씨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호텔, 술집, 쇼핑몰, 매일 수십만 원씩 긁어댔습니다. 순애 씨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즉시 카드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카드 너무 많이 썼어.
엄마 이제 진짜 못 살아. 제발 연락해.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애 씨가 문을 열자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 씨 댁 맞습니까? 네, 누구세요? 씨 보증 선거 아시죠? 3천만 원. 연락이 안 돼서 여기로 왔습니다. 순애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뭐라고요? 씨가 대출 받을 때 어머니 이름을 보증인으로 썼어요. 몰랐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서류에 도장 찍혀 있는데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애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법적으론 책임이 있습니다. 1달 안에 갚으세요. 남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순애 씨는 현관문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날 밤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는 같이 죽는다고,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을 신고한다? 친딸을 경찰에 넘긴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순애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나? 순애 씨는 67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히 쉴 수 없었습니다. 딸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거울 속 순애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를 닫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2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25, 남편은 28이었습니다.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순애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좋았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사진이었습니다. 순애 씨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3번째 페이지, 딸을 처음 안았던 날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순애 씨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작고 빨갛게 보였습니다. 순애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순애 씨는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딸이 태어난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공주님 같다고, 예쁘게 키우자고. 순애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아들과는 다른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딸은 자라면서 까다로웠습니다. 밤에 잘 울었고 고집이 셌습니다. 순애 씨는 지쳤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 2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안 챙긴다고, 오빠만 예뻐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딸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착했는데. 중학교 사진은 없었습니다. 딸이 사진 찍는 걸 싫어했습니다. 순애 씨가 카메라를 들면 도망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도 없었습니다. 딸이 가출해서 졸업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앨범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 딸 방으로 갔습니다. 몇 년 동안 비어있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일만 해. 나한텐 관심도 없어. 오빠는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나는 뭐만 하면 야단이야. 나도 엄마 사랑받고 싶은데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혼났어. 선생님이 엄마 오라고 했어. 엄마 또 창피당할 거야. 나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문제아일까? 차라리 나한테 관심 없는 게 나아. 그럼 엄마도 덜 힘들 거야.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나쁜 애예요. 엄마 힘들게만 하는 애예요. 나 없으면 엄마 행복할 거예요. 나 집 나갈래요. 거기서 일기는 끝났습니다. 순애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야,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아픔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로움, 질투, 분노, 슬픔,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일하느라 생활하느라 딸의 마음을 놓쳤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키웠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그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아니야 괜찮아.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누나 때문에 엄마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엄마는 엄마니까. 아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그래도 엄마니까. 40년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순애 씨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놓으면 이 애는 어떻게 살아? 순애 씨는 여전히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2주 후 우연히 딸의 거처를 알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씨 연락처 아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저번에 여기서 물건 사고 돈 안 냈거든요. 찾으려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얼마나 됐어요? 15만 원이요.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한 달 넘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갚을게요. 아니에요. 따님이 갚아야죠. 근데 요즘 삼산동 쪽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삼산동이요? 네, 거기 고시원 있잖아요. 거기 산다고 누가 봤대요. 그날 저녁 삼산동으로 갔습니다.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씨 있냐고.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2호에 있어요. 근데 지금 집세 밀렸는데요? 얼마나요? 석 달치 90만 원이요.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올라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3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나야 엄마야.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들어가도 돼? 딸은 망설이다 비켰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2평 남짓,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바닥엔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고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어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여기서 지내는 거야? 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앉았습니다. 딸 옆에 앉았습니다.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뭐? 엄마가 미안했어. 어릴 때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딸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 엄마, 나 배고파요. 돈 있으면 좀 주세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부 꺼내줬습니다. 딸이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야, 엄마가 돈은 없어도 밥은 해줄 수 있어. 집으로 와. 싫어요. 왜? 엄마 보기 싫어서요. 어씨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일어섰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는 순애 씨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왜 여기 있어? 저는 이 엄마인데요. 아, 그래. 그럼 잘 됐네. 남자가 어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이가 빚이 있는데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빚이요? 저한테 200만 원 빌려갔어요. 한 달 전에. 순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인데요. 엄마 아니에요? 자식 빚은 부모가 갚아야죠.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그만해. 왜? 엄마한테 받으면 되잖아. 그때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순애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세요? 저도 한테 사기당했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누나가 결혼한다고 축의금 300만 원 빌려갔어요.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연락 끊었어요. 순애 씨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 반 이상이 누나한테 돈 빌려줬어요. 순애 씨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딸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야, 정말이야? 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돈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빌린 거예요. 갚을 생각도 안 하면서.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돈 줬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어쨌든 이 빚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걸 갚아요? 엄마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내 딸이지만 다 큰 어른이에요. 본인이 책임져야죠. A씨, 진짜. 남자가 욕을 했습니다. 순애 씨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렇게 가면 나 죽어요. 순애 씨는 멈췄습니다. 제발. 돈만 좀 갚아줘요. 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순애 씨는 돌아봤습니다. 딸이 계단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물이 났습니다. 야, 엄마도 이젠 없어. 거짓말. 정말이야, 엄마도 빚이 있어. 내가 만든 빚.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집이라도 팔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그래요. 집 팔면 되잖아요. 야, 그 집은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그래서 뭐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이럴 수가.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 사람을 속이고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더러 집을 팔라고 합니다. 이 애는 정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누나가 지금 SNS에 이상한 글 올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딸의 계정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나한테 년 동안 해준 게 없어요. 오빠만 사랑하고 나는 방치했어요. 돈도 안 주고 이제 나 죽으라는 거예요. 이 글 보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내가 이상한 건지 엄마가 이상한 건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 책임져야죠. 이런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져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이거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래도 내 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러다 엄마까지 무너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딸을 놓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알아봐준 곳이었습니다. 무료로 상담해준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중년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정리해보면요. 변호사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어머님 명의 카드로 800만 원 이상 사용했고 귀금속 절취, 무단 보증,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 상황입니다. 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과거엔 친족상 도래라는 게 있어서 가족 간 절도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정됐어요. 개정됐다고요? 네. 지금은 직계존속에 대한 재산 범죄도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신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할 겁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신고할까 말까? 딸을 경찰에 넘길까 말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신고하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으라고, 인생도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키운 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이순애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민정 씨가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대출이요? 네, 5천만 원입니다. 어머님 도장과 신분증이 사용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경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도장 찍혀 있습니다. 본인 건 맞으십니까? 서류를 봤습니다. 자기 도장이었습니다. 이건 맞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신분증 사본도 첨부돼 있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딸이 몰래 도장을 가져가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정 씨 연락처 아십니까?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는 자신까지 망한다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딸이 저지른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카드 도용, 기금 속 절취, 무단 보증, 사기, 문서 위조.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소하시겠습니까? 친딸인데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해야 이 아이가 정신 차릴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카드를 전부 정지했습니다. 통장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딸 명의 전화를 해지했습니다. 자기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도장을 재등록했습니다. 신분증도 재발급받았습니다.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딸이 들어올 수 없게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오후 5시였습니다. 순애 씨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짓이에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고소했어. 뭐? 진짜로? 너 때문에 엄마도 이젠 못 살겠어. 엄마, 미쳤어요. 나 감옥 가라는 거예요. 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잘못? 엄마가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잖아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엄마는 내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이렇게라도 해야 넌 깨달을 것 같아서. 엄마 진짜 최악이다. 나 죽으면 책임져요. 민정아, 다신 연락하지 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런가? 네.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구속됐다고. 사기, 절도,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딸이 감옥에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를 입을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요? 네. 어머님께서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선처를 받을 수 있대요. 순애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됩니다. 네.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정말 반성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순애 씨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판결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산 범죄 상습성이 인정돼 실형을 피했지만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순애 씨는 판결문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 후로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잘 지내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끔 궁금했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딸도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딸 어떻게 됐냐고. 순애 씨는 대답했습니다. 각자 길을 가기로 했다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시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줄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카드값, 대출금.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도와줬습니다. 돈도 보태주고 반찬도 해줬습니다. 손녀 지우도 자랐습니다. 이제 22,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지우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애 씨는 손녀가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바르게 자랐으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최신형으로. 아들이 선물해줬습니다. 생신 선물이라고. 순애 씨는 68이 됐습니다. 새 전화기에는 딸의 번호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문자도 통화 기록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전화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구나. 서서히 변했습니다. 시장 일을 더 줄이고 자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엔 집에서 쉬었습니다. 책도 읽고 드라마도 봤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수요일엔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웠습니다. 금요일엔 노래교실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쉬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 바다? 네, 동해 쪽으로요. 1박 2일로. 망설였습니다. 여행은 돈이 드니까.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집에서 쉴게. 엄마, 제가 다 준비했어요. 숙소도 예약했고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못 쉬셨잖아요. 이번엔 가세요. 손주들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가요. 같이 가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가는 날 날씨가 좋았습니다.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 들, 강.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멍하니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일까? 평생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금 느려졌지만 주변이 보였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르고 넓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쫓아갔습니다. 혼자 파도를 봤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반복되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인생도 저런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숙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회와 찌개, 밑반찬이 푸짐했습니다. 아들이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엄마, 한잔 하세요. 나 술 잘 못 마시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기념일이니까. 무슨 기념일? 엄마가 자유로워진 기념일이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편히 사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인생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목이 따갑고 뜨거웠습니다. 밤에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손주들은 숙소에서 자고 홀로 나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물결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아이들, 딸, 고생했던 날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오래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봤습니다. 새벽 5시 아들이 깨웠습니다. 해 뜬다고 같이 보자고. 해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해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둥글고 붉은 태양.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애 씨도 따라 쳤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매일 뜨는 거예요? 그래, 매일 떠. 그럼 내일도 볼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다고.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집에 돌아온 것 같아.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야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딸의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이가 요즘 공장에서 일한다고, 성실히 산다고 전했습니다. 순애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애 씨는 시장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건강하라고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눈송이를 바라봤습니다. 날아오다 녹아 사라지는 눈. 인생도 저렇게 가는 거겠지.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집에 도착해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까? 일을 그만뒀으니 시간이 많았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돈도 조금 모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책 읽기, 영화 보기, 친구들과 여행,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 꽃 키우기. 작은 것들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장미, 제라늄, 라벤더.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줬습니다. 꽃들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빨간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피었네. 진짜로 그랬습니다. 오랜 겨울을 지나 순애 씨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여름 손주들과 수영장에 갔습니다. 물놀이를 했고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물을 뿌리며 장난쳤습니다. 순애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밌었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할머니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네. 할머니 웃으니까 더 예뻐요. 순애 씨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영란아. 가을, 순애 씨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3박 4일 바다도 보고 산도 올랐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셨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친구들이 순애 씨를 찍어줬습니다. 언니, 이리 와봐. 여기 예뻐. 순애 씨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순애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겨울이 또 왔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도리, 장갑, 따뜻한 조끼, 모두 생각해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마워, 다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애 씨는 69이 됐습니다. 새해 첫날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이겨낸 시간들. 나 잘 살았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알았습니다. 잘 살았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날 저녁 순애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노트였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기록을 시작한다.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 아이들, 손주, 남들의 시선.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딸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걸 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70년 만에 배운 교훈이다.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꽃들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견디고 있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잘 살게요. 편지를 오래 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너도 잘 살아. 각자 길을 가는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 달 후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왔습니다. 손주들이 돗자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흘러가는 물,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흐르는 거구나.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지만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그냥 물 보고 있어. 좋아 보이세요. 요즘. 그래. 네. 편안해 보여요. 순애 씨는 웃었습니다. 편안해.
정말 아들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살아있어서 좋았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할머니도 예뻐요. 순애 씨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영란아. 뭐가요? 그냥 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평온하고 담담하고 따뜻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거울 속 어씨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생각을 고쳤습니다. 아니,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순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애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은 날이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한 하루를, 나를 사랑하는 하루를,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를. 내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아온 고통.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을 먼저 사랑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순애 씨처럼 언젠가 평온한 미소를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감사합니다.